2000년 여름 경기도 부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현관에는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수박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잠깐 나갔다 올 사람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경찰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친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남편의 친형이 동생이 사채를 썼다고 증언했고 통장에서 현금 3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 근거였지요. 그러나 사라진 아내의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 한 통 없이 떠날 리 없다고 해마다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15회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가을, 말기 암 선고를 받은 한 남자가 경찰서에 나타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동생 부부를 제가 죽였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며 평범한 형으로 살았던 남자. 그가 숨긴 진실은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0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좁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4층짜리 빌라가 나란히 서 있는 조용한 동네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건물, 2층 오른쪽 집에 그해 봄 새 살림을 차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한정호 29살, 아내 윤서영 27살. 두 사람은 그해 4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부천역 근처의 작은 웨딩홀에서 양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모아 소박하게 치른 결혼이었지요. 정호는 아버지 한상철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사동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30년 된 작은 인쇄소였지요. 명함이며 전단지며 동네 가게들의 인쇄물을 주로 맡았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버지 한상철이 오랫동안 성실히 꾸려온 덕에 단골이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서영은 부천역 앞 지하상가 출구 근처의 작은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워낙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꽃집 사장 김말수는 훗날 이렇게 말하지요. 서영 씨는 프리지어를 참 좋아했어요. 꽃다발 만들 때마다 프리지어를 꼭 한 줄기씩 넣었거든요. 신혼이었으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살림은 평화로웠습니다. 서영은 퇴근길에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왔고 정호는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부천역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곤 했습니다. 빌라 이웃들은 이 젊은 부부에 대해 특별히 기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평범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부부가 사라진 것은 7월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32도를 넘겼고 빌라 복대까지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던 때였지요. 서영은 그날도 꽃집에 출근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 5시쯤 퇴근했고 저녁 7시경에 꽃집 사장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아침에 출근할게요. 김말순은 그래, 내일 결혼식 꽃 주문이 있으니까 9시까지 나와 라고 답했습니다. 서영은 밝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이것이 윤서영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김말수는 9시가 넘도록 서영이 나타나지 않자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삐삐로 연락을 남겨도 회신이 없었지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새댁이니 무슨 일이 있겠거니 싶었던 겁니다. 일요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김말수는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니까 어디 다녀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7월의 그 월요일 아침, 인쇄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늘 아버지 한상철이었습니다.
61살의 한상철은 새벽 6시면 일어나 인쇄소 셔터를 올리는 것이 30년 된 습관이었지요. 7시 반이 되자 큰아들 정민이 출근했습니다. 8시가 넘어도 정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상철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삐삐를 쳐봤지만 역시 회신이 없었지요. 혹시 몸이 안 좋은가? 한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오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점심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한상철은 인쇄소 일을 정민에게 맡기고 소사동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 2층 오른쪽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지요. 한상철은 1층으로 내려가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예비 열쇠를 빌려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한상철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현관 신발장 옆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2켤레였습니다. 정호의 검은색 구두와 서영의 베이지색 단화. 마치 주인이 잠깐 안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정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상철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정호의 삐삐가 충전기에 꽂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 2개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랩을 씌운 반쪽짜리 수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두부 반, 모아 우유 한 팩도 보였지요. 안방에 들어서자 이불이 대충 접혀 있었고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영의 원피스, 정호의 셔츠, 여름 옷가지들이 옷걸이에 걸린 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한상철은 그제야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상철이 112에 전화를 건 것은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소사파출소에서 경관이 먼저 출동해 집안을 확인했고 곧 부천 소사경찰서 형사과에 연락이 갔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것은 조택수 경이었습니다. 조택수는 수사 경력 12년 차의 중견 형사였습니다. 과묵한 성격에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는 빌라에 도착하자마자 집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현관의 구두, 식탁 위에 삐삐, 냉장고 속 수박, 싱크대에 설거지 안 된 그릇. 조택수는 안방 옷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옷장 아래쪽에 작은 여행용 가방이 들어갈 만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겨울 이불과 상자가 밀려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나를 빼낸 흔적이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영의 화장대 앞에 기초 화장품 몇 가지는 남아 있었지만 파우치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택수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여행 가방 1개 부재, 화장품 파우치 부재, 일부 짐을 챙긴 흔적. 그 위에 다시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삐삐를 두고 갔나? 빌라 주민들에 대한 탐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은 금요일 저녁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했고 3층 주민은 토요일 아침부터 2층이 조용해서 외출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다투는 소리나 이상한 소음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 시각 서영의 친정어머니 박금순이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박금순은 64살의 여인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서영의 시아버지 한상철에게서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타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박금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훑어보고 화장대를 살피고 서랍장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화장품을 챙기면서 삐삐를 두고 갔을 리가 없어요. 조택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영이는 삐삐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밥 먹을 때도 옆에 놔두고 잘 때도 머리맡에 두는 아이예요. 화장품 안 가져가면 가져갔지 삐삐를 안 가져갈 애가 아닙니다. 조택수는 그 말을 수첩에 적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수많은 참고 진술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수사의 첫 번째 실마리는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조택수 경위가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한정호 명의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실종 추정 2일인 토요일 새벽 2시 3분 부천역 인근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3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300만 원. 정호의 통장에 남아있던 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조택수는 곧바로 해당 은행을 방문해 현금 인출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를 눌러 쓴 인물이 현금 인출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당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질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낮았습니다. 화면은 거칠고 흐릿했으며 모자 아래 얼굴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지요. 체격으로 보아 남성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호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택수는 인출 기록과 영상을 종합해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영 퇴근 후 부부 귀가 추정. 토요일 새벽 300만 원 인출. 이후 부부 소재 불명. 이것이 이 사건에서 확인된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수박은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고 삐삐는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구두는 현관에 놓여 있었고 여름 옷은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만 여행 가방 하나가 없었고 화장품, 파우치 하나가 없었고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7월 부천시 소사동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떠난 것인지 사라진 것인지 그 답을 찾는 데에는 앞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건 접수 이틀째 조택수 경위는 가족 면담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누군가와 다툰 일은 없었는지, 조택수는 그 원칙에 따라 한정호의 가족을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아버지 한상철이었습니다. 한상철은 형사 앞에서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눈치였지요. 정호가 원래 좀 무른 아이예요. 결혼하고 나서 살림에 치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상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좀 헤프게 쓴다고 정호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는 한술 더 떴습니다. 최영자는 며느리 서영에 대한 불만을 거의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카드값이 얼마래요. 옷이며 화장품이며 젊은 게 분수를 몰라요. 정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조택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부모의 말에는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따로 해야 했지요. 그런데 조택수가 정말 주의 깊게 듣게 된 것은 그 다음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정민, 한정호의 친형, 32살. 정민은 아버지의 인쇄소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곁에서 인쇄 기술을 배웠고 20대 중반부터는 사실상 인쇄소의 실무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었지요. 거래처 관리, 장부 정리, 직원 관리까지 전부 정민의 몫이었습니다. 조택수가 인쇄소 사무실에서 정민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이러했습니다. 차분하고 말이 조리 있으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정민은 형사에게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물으면 바로 대답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내놓겠다고 했지요. 형사님,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생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하니까요. 조택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동생분과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정호가 결혼하고 나서는 재수 씨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혹시 동생분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정민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사실은요. 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가 결혼 전에 사채를 좀 쓴 것 같습니다. 조택수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채요? 네. 결혼 비용이 모자랐나 봐요. 저한테도 한 번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사정이 안 돼서 못 빌려줬어요. 그 뒤에 어디선가 구해온 것 같은데 아마 사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생분이 직접 사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직접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한두 달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조택수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형 정민 진술, 동생이 사채 사용 가능성 언급, 직접 확인은 안 됨. 정민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동생 부부가 빚을 감당 못해서 일단 피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정호 성격이 원래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기보다 피하는 쪽이거든요. 담담한 목소리, 걱정스러운 표정. 형으로서 동생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현실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택수는 그 자리에서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족 중에서 가장 냉정하게 상황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조택수는 정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채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부천 관내에 알려진 사채업자들을 수소문하고 정호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나 거래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없었습니다. 정호 명의로 된 사채 기록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지요. 카드 사용 내역도 조회했습니다. 서영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결혼 전후로 다소 높은 지출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사채를 써야 할 정도의 과소비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과 의류 매장에서의 결제가 대부분이었고 금액도 월 4, 50만 원 수준이었지요. 조택수는 정민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채업자 쪽에서는 동생분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현금으로 빌리면 기록이 안 남잖아요. 사채가 다 양지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무렵 사채 거래가 서면 기록 없이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흔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곧 사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조택수는 그 논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자꾸만 도주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영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조택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꽃집 사장 김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가 돈 때문에 힘들어했다고요? 전혀요. 월급날이면 좋아하면서 남편한테 맛있는 거 사주어야겠다고 그랬어요. 빚이 있는 사람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서영의 대학 동창 이미경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서영이가 결혼하고 나서 완전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이 잘해준다고, 시댁이 좀 까다롭긴 한데 남편이 방패가 돼준다고 했거든요.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진술들은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다는 말은 주관적인 인상이지 물증이 아니었으니까요. 반면에 도주서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분명했습니다. 사라진 여행 가방, 없어진 화장품 파우치, 300만 원 인출 기록. 이 세 가지가 가출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 위에 무겁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편 서영의 어머니 박금수는 경찰의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박금수는 경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인천에서 부천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소사동 빌라 주변을 한 집 한 집 돌았습니다. 문방구, 슈퍼마켓, 세탁소, 부동산. 딸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 못 보셨어요? 제 딸이에요. 7월에 사라졌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빌라 1층에 있는 세탁소 주인 강점례가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금요일 밤이었을 거예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차 한 대가 빌라 앞에 서 있더라고요. 박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요? 무슨 차요? 강점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짙은 색이었어요. 검정이었는지 남색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뒷문을 열고 뭔가를 싣는 것 같았어요. 누가요? 누가 실었어요? 그건 잘 못 봤어요. 어두웠으니까. 남자인 것 같기는 했는데. 그 차가 몇 시쯤이었어요? 밤 11시는 넘었을 거예요. 저도 가게 정리하고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박금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서영이 꽃집 사장에게 마지막 전화를 한 지 4시간 뒤 박금수는 곧장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택수 경위를 만나 강점례의 증언을 전했지요. 조택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색상, 번호, 운전자 인상, 어느 것도 특정할 수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수사에 활용하기엔 너무 모호했지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그 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금수는 형사의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있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딸은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그 직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정호와 서영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역이나 터미널에서 이 부부를 목격했다는 신고도 없었지요. 9월 말 부천 소사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택수는 수사 경과를 보고했고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을 종합하면 채무 문제 등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실종, 즉 가출로 판단됩니다. 사건은 가출인 수배로 전환되었습니다. 형사과에서 행정과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박금수는 며칠 뒤 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민원실 앞 복도. 박금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가출이란요. 우리 서영이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도망칠 애가 아닙니다. 제발 다시 좀 찾아주세요. 접수 담당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니까요. 박금수는 한참을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천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이 걸어 다녔을 길, 서영이 꽃을 다듬던 가게가 있는 거리. 박금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겠다고. 딸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날 저녁 인쇄소 사무실에 홀로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정민이었습니다.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정민은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요. 인쇄소 앞 도로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2000년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부천시 소사동 빌라 2층 오른쪽 집은 석 달째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고 집주인은 한상철에게 연락해 짐을 빼달라고 했지요. 한상철은 큰아들 정민과 함께 빌라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신혼집의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 속 수박은 이미 까맣게 물러 있었고 식탁 위의 삐삐는 배터리가 닿은 채 꺼져 있었습니다. 정민이 안방 옷장에서 서영의 옷을 꺼내 박스에 담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꽃무늬 치마, 서영이 즐겨 입던 연분홍색 카디건. 정민의 손이 잠깐 멈추었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한상철이 아들의 등 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 그 녀석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요.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박금수는 부천 소사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재수사 청원서를 내밀었지요. 딸 윤서영 실종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수사해 주십시오.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2000년 7월 접수된 가출인 수백 원 맞으시죠? 가출인. 그 세 글자가 박금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박금수는 감정을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건입니다. 그런데 가출이 아닙니다. 제 딸은 가출한 게 아닙니다. 담당자는 정중하게 청원서를 접수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전화가 왔고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겨울에도 박금수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겨울에도 갔습니다. 네 번째 겨울에도 갔지요. 해마다 12월이면 인천에서 부천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소사경찰서 민원실 창구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담당 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조택수 경위는 2002년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후임 형사가 박금순을 만나 안부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머니, 새로운 단서가 없으면 수사를 재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금수는 매번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매번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등을 곧게 펴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다섯 번째 겨울이 지나자 담당 형사도 바뀌었습니다. 여섯 번째 겨울에는 민원실 직원이 박금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청원서를 내밀자 전산을 검색하고 나서야 2000년 사건이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일곱 번째 겨울, 박금수는 청원서와 함께 딸의 사진을 한 장 끼워 넣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서영의 얼굴.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서영은 27살인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박금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서영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34이구나. 서영이가 살아있다면 아이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눈물은 더 이상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경찰서를 나서면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울음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몸 깊은 곳에 박혀 들어가 뼈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세월은 사건과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2002년 한국은 월드컵으로 들썩였습니다. 온 나라가 빨간 물결 속에서 환호했지만 박금순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고 손님상을 치우는 하루. 그리고 가게 문을 닫으면 어김없이 딸의 사진을 꺼내보는 밤. 2003년 남편 윤태식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습니다. 태식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병원 침대에 누운 뒤로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내가 오면 한마디만 했습니다. 서영이 소식은? 박금순이 고개를 저으면 태식은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정민의 삶은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상철은 2003년 무렵부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지요. 30년 가까이 인쇄소에서 잉크 냄새와 종이 먼지를 마시며 일한 대가였습니다.
한상철은 인쇄소 운영을 사실상 정민에게 넘기고 자신은 한 발 물러나 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인쇄소와 건물을 두 아들에게 반반으로 나눠줄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작은 아들 정호는 이미 실종된 지 3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2005년 봄, 한상철은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66살이었지요. 장례식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정호 부부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지만 아무도 크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뒤 유산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민은 법원에 정호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했고 실종이 확정된 뒤 인쇄소와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정민은 인쇄소를 몇 년 더 운영하다가 2008년경 인쇄업의 사양화에 따라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팔지 않았습니다. 1층과 2층을 소규모 사무실과 학원으로 임대하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지요. 정민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97년에 3살 연하의 여성 송지은과 혼인했고 이듬해 아들 준서가 태어났지요. 아버지 사후 정민은 부천 중동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차도 바꾸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한정민은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성실하게 운영한 장남, 실종된 동생을 대신해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 살림을 잘 꾸리는 가장, 명절이면 어머니 최영자를 찾아뵙고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민 씨 참 듬직하다고 칭찬했지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2008년 가을, 윤태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었던 태식은 임종 자리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서영이 찾아다오. 박금수는 남편의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전에 마른 눈물이었으니까요. 태식의 장례를 치르고 분식집 문을 다시 열고 다음 날부터 또 떡볶이를 볶았습니다. 박금순에게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것, 그리고 딸을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여인을 버티게 하는 전부였지요. 그해 겨울에도 박금수는 부천 소사경찰서를 찾았습니다. 9번째 겨울이었습니다. 2010년 부천 소사경찰서 강력팀에 이준혁이라는 경위가 부임했습니다. 이준혁은 38살의 형사였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다 부천으로 온 사람이었지요. 꼼꼼한 성격에 과거 사건 파일 검토를 즐기는 다소 독특한 취향의 형사였습니다. 부임 첫 해, 이준혁은 강력팀 서류 보관함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0년 7월 부천시 소사동 신혼부부 실종 사건, 가출인 수배 전환, 수사 종결. 이준혁은 퇴근 후에도 그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조택수 경위의 수사 기록, 가족 진술 조서, 통장 거래 내역, 폐쇄회로 텔레비전 캡처 사진, 그리고 맨 뒤에 끼워져 있는 박금순의 재수사 청원서 여러 통. 이준혁은 청원서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접수된 청원서. 글씨체가 해가 갈수록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 정갈했던 글씨가 나중에는 삐뚤빼뚤 힘이 빠져 있었지요. 이준혁은 파일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의문점 하나, 현금 인출 시각, 토요일 새벽 2시. 도주라면 왜 한밤중에 인출했는가? 의문점 둘, 삐삐를 두고 감. 도주라면 연락 수단을 챙기는 것이 상식. 의문점 셋, 형 진술의 사체. 기록 전무, 확인된 것 없음. 이준혁은 조택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퇴직한 조택수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택수는 인천의 한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부천역 근처의 허름한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건 말이야. 조택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좀 걸리는 게 있었어.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 형 말이 다 앞뒤가 맞고 물증은 도주 쪽만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삐삐, 거는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지. 사라진 여행 가방, 화장품 파우치, 300만 원 인출은 설명이 되는데 삐삐를 왜 두고 갔는지는 끝내 설명이 안 됐어. 조택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박금순 씨,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꾸 머리에 남더라고. 딸이 삐삐를 안 가져갈 사람이 아니라고.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들여다볼 만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조택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좀 찝찝해. 이준혁은 서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과거 미제 사건 재검토 의견서. 그러나 팀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물증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재수사 근거가 부족해. 다른 건부터 처리하게. 이준혁은 의견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 속에서 의견서는 5년을 더 잠들게 됩니다. 2012년 한정민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인쇄소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인쇄업을 접은 지 몇 해가 지났고 건물을 통째로 팔아 더 좋은 곳에 투자하겠다는 판단이었지요. 매수자는 물류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을 소규모 물류 창고로 개조해 사용할 계획이었지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다만 뒤편의 낡은 창고 부분은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물건을 쌓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콘크리트 바닥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13년, 2014년, 겨울은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박금수는 이른 중반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은 2012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나빠져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진 것이지요. 수입이 없어지자 생활은 빠듯해졌지만 박금수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과 기초연금으로 어떻게든 살아갔습니다. 인천의 낡은 빌라 옥탑방에서 혼자 지내며 아침이면 딸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놓았지요. 2014년 12월, 박금수는 78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박금수는 두꺼운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천에서 부천까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소사경찰서까지 걸어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요. 민원실 창구에 도착했습니다. 박금수는 접수대 위에 청원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올해도 직접 손으로 쓴 청원서였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보고 전산을 확인했습니다. 2000년 7월 사건이시네요. 어머니, 매년 와 주시는. 박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박금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 바로 일어나기가 힘들었지요. 복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금수는 그 사이에 앉아 사라진 딸을 생각했습니다. 서영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41, 서영이가 살아있다면 어쩌면 손주도 있었을 나이. 박금수는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러 걸어갔습니다. 15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고 여름이 올 것이고 또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을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5년 3월, 한정민은 며칠째 이어지는 옆구리 통증에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술자리가 좀 잦았으니 간이 피곤한 거겠거니 그 정도로 생각했지요. 내과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민은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요.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이 어려운 단계입니다. 항암 치료로 진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지요. 정민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정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고 아내는 훗날 진술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부터 격주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요. 정민은 가족에게 병명을 숨기려 했습니다.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는 거다.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아내에게도 어머니 최영자에게도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송지은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를 듣고 몰래 병원에 전화해 상태를 물었지요. 의사는 보호자라는 확인 뒤에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말기간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 송지은은 그 사실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안다는 내색을 하지 못했고 아들 준서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지요. 가을이 왔습니다.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요. 아들 준서가 자기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과제가 나왔는데요. 정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과제? 가족 역사 조사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쓰는 건데 할아버지 이야기도 넣으려고요. 준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7살, 아버지를 닮아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큰 소년이었지요. 할아버지가 인쇄소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쓰려는데 삼촌 이야기도 좀 넣고 싶어서요. 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삼촌? 네, 삼촌이랑 숙모가 사라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삼촌이 빚 때문에 도망갔다고. 준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니 이 소년에게 그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지요. 아빠, 삼촌이 진짜 도망간 거예요?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17살 아들이 과제를 하다가 던진 아무런 의심도 없는 질문이었지요. 그런데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그래, 도망간 거야. 정민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송지은이 잠자리에 들려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 정민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지은이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으려 하자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나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 송지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경찰서? 갑자기 무슨 경찰서? 정민은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벽을 향한 시선 그대로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한테 거짓말을 못하겠어. 송지은은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정민은 아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호 일 때문이야. 내가 경찰서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어. 송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눈에서 공포가 번지는 것을 보았지요. 제발 묻지 마.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한정민은 택시를 타고 부천 소사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마른 체구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얼핏 보면 환자 같은 중년 남자였지요. 정문을 지나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수요? 무슨 건으로 오셨습니까? 정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000년에 사라진 한정호, 윤서영 부부 건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동생 부부를 제가 죽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보였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강력팀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이 이준혁 경위였습니다. 이준혁은 취조실로 들어가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5년 전 서랍에 넣어둔 그 파일, 조택수와 다방에서 나눴던 대화, 삐삐를 두고 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던 그 말. 이준혁은 정민의 맞은편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한정민 씨, 본인의 의사로 자수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7월이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감정을 정리해 둔 사람의 어조였지요. 그의 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쇄소랑 건물을 정호한테도 반을 주겠다고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 겁이 났습니다. 겁이요? 제가 장부를 조작한 게 있었거든요. 이준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정민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인쇄소의 실무를 도맡아 운영하면서 정민은 2000년 이전 몇 해에 걸쳐 사업 자금 수천만 원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였지요. 98년 외환 위기 이후 바닥을 친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자 큰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인쇄소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돈의 흔적을 감추었지요. 아버지 한상철은 실무를 정민에게 맡겨둔 터라 장부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그 틈을 이용해 몇 년간 장부를 꾸며왔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겠다고 선언한 순간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려면 장부를 정리해야 하잖아요. 세무사가 들어와서 장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돈이 빠져나간 게 다 드러날 겁니다. 횡령 사실이 발각되면 아버지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판이었지요. 처음에는 정호한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설득하셨습니까? 한 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인쇄소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반을 가져가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정호가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형이 왜 그러냐고. 정민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당일 2000년 7월 금요일 밤 정민은 동생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문제로
셋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며 저녁에 인쇄소로 오라고 했지요. 밤 9시쯤 정호와 서영이 인쇄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정민이 아버지가 좀 늦는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동생 부부를 뒤편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이 좁으니 창고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지요.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민은 그 부분을 말할 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를 먼저 때렸습니다. 뒤에서 쇠파이프로. 이준혁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정호가 쓰러졌고 서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영이도. 정민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창고에는 인쇄소에서 쓰던 공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밤새 창고 바닥을 파고 시신 두구를 묻었습니다.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바닥을 다시 메웠지요. 시멘트는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준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범행 후에 은폐도 치밀했습니다. 정민은 새벽에 동생의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요. 결혼할 때 동생이 형, 비상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 라며 건넨 열쇠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서영의 화장품, 파우치와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마치 부부가 짐을 꾸려 떠난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정호의 지갑에서 현금 카드를 꺼내 부천역 인근 은행 현금 인출기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같이 쓰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도주 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가방과 화장품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인천 앞바다에 버렸습니다. 새벽에 차를 몰고 가서. 세탁소 주인이 금요일 밤에 빌라 앞에서 짐을 싣는 차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차가 본인의 차입니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차가 짙은 남색 소나타였습니다. 이준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인출이 토요일 새벽이었던 이유. 부부가 한밤중에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정민이 범행 후 위장 공작을 벌인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삐삐를 두고 간 이유. 부부가 삐삐를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정민이 챙기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영이라면 반드시 챙겼을 삐삐를 정민은 그 중요성을 몰랐던 겁니다. 사체 이야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지요. 수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한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15년 전 조택수 경위가 느꼈던 찝찝함. 박금순이 삐삐를 두고 갈 애가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말. 모든 것이 여기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진술이 끝난 뒤 이준혁은 즉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사팀이 옛 인쇄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2012년에 매각되어 소규모 물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현 소유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지요. 수사팀이 뒤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물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아래로 낡은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자들을 치우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정민이 진술한 위치, 창고 안쪽 오른편, 벽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 콘크리트 표면을 자세히 보니 주변과 색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덧바른 부분이었지요. 15년이 지났지만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굴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깨고 그 아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려 갔습니다. 약 70cm. 삽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작업이 중단되고 이후로는 붓과 소도구를 이용한 정밀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었지요.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두 구의 유골이었습니다. 나란히 누운 채로 15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골의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성 유골의 신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생전 치과 기록과 유골의 치아를 대조했습니다. 한정호가 2000년 이전에 치료받은 기록이 해당 치과에 남아 있었지요. 치아의 충전물 위치와 형태가 일치했습니다. 추가로 형, 한정민과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DNA 대조가 실시되었습니다. 형제 간 DNA 감정 결과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여성 유골의 신원 확인은 친모 박금순의 DNA 대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박금순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DNA 시료 채취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었지요. 박금순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딸을 찾았구나. 딸이 죽었구나. 인천에서 과학수사연구원까지 가는 길. 박금순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정 결과 여성 유골은 윤서영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15번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뼈의 모습으로 2015년 10월 한정민은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되던 날 정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올랐지요.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부천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소사동 옛 이웃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인쇄소 집 큰아들이 그 사람이 동생을 죽였다고? 세상에 그렇게 듬직한 사람이.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명절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다니던 사람. 동네에서 인사성 바르기로 소문났던 사람. 그 사람이 15년 전에 친동생 부부를 죽이고 콘크리트 아래에 묻었다는 것을.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부천의 조용한 골목 안 인쇄소 창고의 콘크리트 바닥 70cm 아래에서 나온 두 구의 유골이 증명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최영자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은 정민이 구속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최영자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라는 한마디를 되풀이할 뿐 그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지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다. 15년 동안 아들 내외가 살아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곁에 있던 큰아들이었다. 최영자는 그날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면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민의 아내 송지은은 남편의 자수 이후 며칠간 아들 준서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네 아버지가 삼촌을 죽였다는 것을 17살 아이에게 어떤 말로 전해야 할까? 결국 준서가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준 것이었지요. 준서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송지은이 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린 끝에 준서가 부천중앙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지은이 달려갔을 때 준서는 벤치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준서야. 송지은이 불렀지만 준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뭐가? 내가 삼촌 이야기를 물어봐서 아빠가 자수한 거야? 송지은은 아들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했지요.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모자는 오랫동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민은 법정에 들어서며 방청석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박금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금순은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9살의 노인,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정민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정민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민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 15년간의 조직적 은폐, 수사 방해를 위한 허위 진술, 유족에 대한 이중의 기만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친동생과 재수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하고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정가족이 15년간 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또 하나의 폭력이었습니다. 정민의 변호인은 자수와 반성, 말기 암 투병 중인 건강 상태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한테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영이한테 미안합니다. 정민은 방청석의 박금순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박금순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사람의 얼굴은 그 어떤 사과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금순의 손이 지팡이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15년간 억눌러 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인지 그것은 박금순만이 알고 있었지요. 2016년 2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정민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 한정호와 그 배우자 윤서영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뒤 허위 진술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범행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유족이 진실을 알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자수한 점과 건강 상태는 참작하나 범행의 계획성과 은폐의 기간 및 악질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선고, 무기징역.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고 이후 정민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한 상태였기에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지요. 2016년 봄 정민의 간암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내 송지은이 마지막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정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잘 챙겨줘. 그것이 부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16년 4월 한정민은 교도소 내 병실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48살, 유언은 없었습니다. 유골은 유가족에게 인도되었습니다. 한정호의 유골은 아버지 한상철의 묘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어머니 최영자가 혼자서 장례를 치렀지요. 찾아오는 친척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영자는 작은 아들의 봉분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못 찾아줘서 미안하다. 최영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아들 때문에 작은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는 앞으로 남은 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윤서영의 유골은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금수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편 윤태식의 납골묘 바로 옆이었지요. 2016년 5월 늦은 봄이었습니다. 박금수는 아침 일찍 인천의 집을 나섰습니다.
꽃집에 들러 꽃다발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프리지어로 해주세요. 꽃집 주인이 연한 노란색 프리지어를 골라 다발로 묶어주었습니다. 달콤하고 맑은 향기가 봉지 사이로 번져 나왔지요. 버스를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공원묘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공원묘지의 잔디밭 위로 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금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오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지요. 이제 딸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서영의 납골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납골묘에는 서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27살의 서영. 박금수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서영이가 꽃집에서 일하면서 제일 좋아했다는 꽃다발을 만들 때마다 한 줄기씩 꼭 넣었다던 그 꽃. 박금수는 납골묘 앞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6해 전 서영이가 사장님, 내일 아침에 출근할게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했던 그날 밤. 그 뒤로 서영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수대에 청원서를 내밀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나빠졌습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딸을 찾았습니다. 박금수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프리지어 꽃이 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따라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박금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았던 한마디였지요. 서영아, 엄마 왔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프리지어 향기가 묘지 위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입니다. 1996년 가을, 대전에서 한 소년이 사라졌습니다. IQ 205, 전국이 주목하던 12살 영재 소년이었지요. 영재학급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 소년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고 대전역 근처 벤치 위에는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유력한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지요. 20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대양 건너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가 날아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한 남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한국의 한 할머니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20해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 아버지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흘러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6년 10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이라는 동네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금방 떠올리실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소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과학의 도시였지요. 넓은 도로 양편으로 관사 아파트와 연구단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에는 서류 가방을 든 연구원들이 바쁜 걸음을 옮기는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그해 10월은 유난히 선선했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거리 위로 반팔 차림 대신 얇은 점퍼를 걸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던 때였지요. 그 조용한 도시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준서, 12살.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습니다. 이 소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지요. IQ 205. 바로 이 숫자가 이 아이의 삶 전체를 따라다녔습니다. 준서는 5살에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지요. 거실에 놓인 신문을 매일 들여다보더니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기사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7살이 되자 누나 오빠들이 푸는 중학교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냈습니다. 곱셈, 나눗셈은 물론이고 방정식까지 혼자 익혀버렸지요. 동네 학원 원장이 혀를 내두르며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대전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재 선발 시험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준서는 하루아침에 대전의 작은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요.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전민동 아파트 단지의 어른들은 준서를 볼 때마다 그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과자를 사러 온 준서를 보면 아주머니들이 우리 준서 또 1등 했으냐 하고 물었고 준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준서의 가족부터 알아야 합니다. 준서의 아버지 한정호 씨는 유성구에 자리한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화학 분야를 전공한 과학자로 연구소에서는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지요. 동료들 사이에서 한정호 씨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말이 적고 야근이 잦았으며 주말에도 강한이 연구실에 나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한정호 씨에게는 슬픈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김민정 씨를 일찍 여인 것이지요. 준서가 6살이 되던 해 민정 씨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습니다. 진단 후 6달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34살의 나이에 호라비가 된 한정호 씨는 그 뒤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정호 씨가 얼마나 아들을 끔찍이 여기는데 연구소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서 밥 차리는 사람이요. 실제로 한정호 씨는 퇴근 후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직접 저녁을 차렸습니다. 대단한 요리는 아니었지요. 계란부침에 김치찌개 혹은 라면에 밥을 말아주는 정도였지만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은 그 아파트의 일상이었습니다. 준서의 외할머니 박수님, 할머니도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지요. 박수님 할머니는 대전에서 시외버스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읍내의 작은 단층 주택에서 혼자 지내셨지요. 남편은 준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민정마저 먼저 보낸 뒤로 할머니에게 남은 핏줄이라고는 외손자 준서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2번씩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전행 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늘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안에는 준서가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깨씹찜, 감자전, 멸치볶음, 그리고 공주시장에서 사온 약과. 우리 준서가 이거 좋아하는디. 할머니는 전민동 아파트에 도착하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밀린 설거지부터 하고 냉장고를 정리한 뒤 손수 밥상을 차렸습니다. 한정호 씨는 장모가 올 때면 미안한 듯 어머니 쉬세요 하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대꾸했지요. 됐어. 사내가 무슨 부엌일이여. 나가서 준서 공부나 봐줘. 투박하지만 다정한 충청도 할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가 올 때면 눈에 띄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말이 적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만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영재학급에서 배운 것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했다지요. 할머니가 돌아가는 날에는 현관 앞까지 따라 나와 버스 시간을 물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또 올 테니게 걱정 말어. 이것이 한준서라는 소년을 둘러싼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과묵한 아버지, 다정한 외할머니,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래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재 소년. 작고 단출하지만 나름대로 단단해 보이는 세 사람의 울타리였지요. 1996년 10월 18일
금요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니까요. 그날 아침, 대전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새벽까지 내리던 가을비가 그치면서 공기가 한결 차가워졌지요. 아파트 단지 안 느티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촘촘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준서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남색 교복 위에 회색 점퍼를 걸치고 어깨에는 낡은 가방을 맨 모습이었지요. 한정호 씨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점퍼 지퍼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영재학급 있는 날이지? 네. 수업 끝나면 바로 오너라. 저녁에 할머니 오신다. 그날은 할머니가 공주에서 올라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추석 이후 처음 오시는 것이라 준서도 기다리고 있었을 테지요. 네, 일찍 올게요. 준서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보았고 아버지는 문틀에 기대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알려진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지요. 준서의 금요일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 정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교육청 부설 영재학급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지요. 학교에서 영재학급까지는 시내버스로 20여 분 거리였습니다. 그날도 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시내버스를 타고 영재학급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 2명과 함께였지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의 수업. 그날의 주제는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문제 풀이였다고 합니다. 오후 5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영재학급 건물 앞에서 준서와 같은 반 학생 2명이 함께 나오는 것을 건물 경비원이 목격했습니다. 세 아이는 건물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죠. 정류장에서 아이들은 헤어졌습니다. 두 친구는 서구 방면 버스를 탔고 준서는 유성 방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나중에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으로 봤는데 준서가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그것이 준서를 본 마지막 목격 증언이었습니다. 저녁 7시 공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온 박수님 할머니가 전민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준서가 좋아하는 깨씹찜과 감자전,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사과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위에게 받아둔 여분의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할머니의 시선이 신발장 아래를 훑었습니다. 아이, 신발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아직 안 왔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거실불을 켰습니다. 집안은 아침에 나간 그대로 식탁 위에 컵 하나와 접시가 놓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풀고 냉장고에 반찬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할머니는 사위 한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지요. 정호야, 준서가 아직 안 왔어. 예? 영재학급이 5시에 끝나는데. 한정호 씨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그래서 전화한 거요. 혹시 어디 들른 데가 있는겨? 아닙니다. 바로 집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한정호 씨가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막 퇴근한 모습이었지요. 넥타이를 풀며 현관에 들어선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응, 연락도 없고. 1996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기는 했지만 12살 아이에게 전화기를 쥐어주는 시대는 아니었지요. 삐삐조차 중고등학생들이나 차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준서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먼저 영재학급 담당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사는 수업은 정상적으로 끝났고 준서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갔다고 답했지요. 이어서 준서 친구 2명의 집에도 전화를 돌렸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정류장에서 헤어졌어요. 준서는 유성 방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9시 한정호 씨는 유성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 안 왔습니다. 12살입니다. 오후 5시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날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유성경찰서 형사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재학급 건물 주변, 시내버스 노선, 준서가 이용하던 정류장 일대를 돌며 탐문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날 오전 11시 의외의 장소에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전역 앞 시내버스 정류장, 유성 방면이 아니라 도심 반대편에 있는 대전역 인근이었습니다. 정류장 벤치 위에 남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정류장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위원이 전날 저녁부터 그 자리에 가방이 있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형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교과서 2권과 공책 3권, 필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과서 첫 페이지에는 준서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가방 안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사탕 2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서를 올 때마다 가방 속에 몰래 넣어주던 것이라고 나중에 박수님 할머니가 확인해 주었지요. 가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가방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준서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영재학급 앞 정류장에서 유성방면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대전역은 정반대 방향이었지요. 준서가 왜 대전역 쪽으로 갔는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인지 이 의문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IQ 205짜리 영재소년이 사라졌다던데 유성 쪽에 사는 애래 대전역 앞에서 가방만 나왔다 카더라.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장 좌판에서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990년대의 대전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도시였고 그만큼 소문은 빠르게 돌았지요. 한정호 씨는 그날 밤부터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와 집을 오가며 수색에 동행하고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거실에 앉아 밤을 새웠다지요. 박수님 할머니는 전민동 아파트에서 공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며칠째 머물렀습니다. 거실 소파 끝에 앉아 2 손을 모으고 시선은 현관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요. 준서야, 빨리 와. 할머니가 감자전 해놨은께. 할머니는 가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거실에 벽시계 초침소리만 째깍째깍 흘러갔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 이후 한준서의 행적은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가방만이 대전역 앞에 남아 소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12살 영재소년, 가을빛 물드는 대전의 거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유성경찰서는 곧바로 전담 수사반을 꾸렸습니다. 수사반장은 강력반 소속 이태영 경위, 수사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지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성 관내에서 벌어지는 강력 사건이라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고 후배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 경위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이태영 경위가 사건을 넘겨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전역 앞에서 발견된 가방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색천 가방, 지퍼가 열린 채로 벤치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 든 물건은 교과서 2권, 공책 3권, 필통 하나,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긴 사탕 2알. 그것이 전부였지요. 이 경위는 가방의 상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찢어진 곳도 피가 묻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라면 가방에 손상이 있을 법한데 마치 주인이 스스로 벤치 위에 올려놓고 간 것처럼 깔끔한 상태였지요. 급하게 뭔가가 벌어진 건 아니야. 이 경위는 수사반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방이 멀쩡하다는 건 아이가 자발적으로 가방을 내려놓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했다는 뜻이요. 수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유괴, 가출, 그리고 사고.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유괴였습니다. IQ 205의 영재소년, 지역신문에까지 이름이 실린 아이였으니 그 이름값을 노린 범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이 경위는 한정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아이에 대해 물어보거나 위협을 한 적은요? 한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전혀요.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지요. 협박 편지도 어떤 형태의 접촉도 없었습니다. 유괴범이라면 아이를 데려간 목적이 있을 테고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위는 유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의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출 가능성이었습니다. 12살,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지요. 천재라 불리는 아이일수록 내면의 압박감이 클 수 있다는 것은 수사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학교와 영재학급 친구들, 담임 선생님, 영재학급 지도교사를 상대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준서는 성적이 워낙 뛰어나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했어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전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혹시 친구들과 다투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은요?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준서는 친구 관계 자체가 넓지 않았으니까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재학급 친구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준서는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애였어요. 수업 끝나면 같이 정류장까지 걷기는 했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날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가출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동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12살 아이의 내면을 어른들이 전부 알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가출이라면 보통 집에서 옷이나 용돈을 챙겨 나가기 마련인데 준서의 방에서 빠진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서랍도 책상 위에 저금통도 그대로였지요. 세 번째 가능성, 사고. 대전역 주변은 당시에도 교통량이 적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해 어딘가의 병원에 실려간 것은 아닌지 수사팀은 대전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실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인근 하천과 저수지 주변도 수색했지요. 결과는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준서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태영 경위가 특히 답답해한 것은 목격자의 부재였습니다. 대전역 앞이면 사람이 적지 않은 곳인데 교복 입은 아이가 혼자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1996년이었으니까요. 지금이야 거리 곳곳에 폐쇄외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대전역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는 역사 내부 매표소 근처에 한 대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지요. 버스 정류장이나 도로변에는 카메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수사였습니다. 역 매표소 직원 한 명이 그 시간대에 교복 입은 남자아이를 본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인상착의가 너무 모호했지요.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 혼자였는지, 누군가와 함께였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희는 그 진술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어.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한정호 씨와 박수님 할머니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호 씨는 인쇄소에서 전단지를 수천 장 만들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준서의 학교 증명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지요. 동그란 눈에 이마가 넓은 어딘가 또래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찾습니다. 한준서 12살 1996년 10월 18일 대전 시내에서 실종. 신장 145cm, 남색 교복, 회색 점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한정호 씨는 퇴근 후면 그 전단지를 들고 대전 시내를 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봇대, 슈퍼마켓 유리창, 아파트 게시판.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전단지를 붙였지요. 비가 오면 전단지가 젖어 떨어졌고 한정호 씨는 다음 날 같은 자리에 새 전단지를 다시 붙였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 몸도 챙겨야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 한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볼이 쑥 들어간 얼굴.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전단지 뭉치를 들고 거리를 걷는 그의 모습은 유성 일대에서 이따금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박수님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대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매일 나와 앉았습니다.